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송나라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강남 지역에 농사가 잘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지주 전호제가 등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주는 뭐라 그랬죠? 땅 지자의 주인 주자. 뭐예요? 땅의 주인인데 전호는 뭐야? 소장농이라고 그랬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생산물의 일부를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는 뭐 하는 사람인들이 한마디로 놀고 먹는 사람들, 그쵸? 건물주죠. 근데 마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송나라는 뭐예요? 문치주의를 택했잖아요, 그쵸? 뭐가 중요해질까? 과거제도가 중요해진다. 과거제도. 송나라의 과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나라의 과거제는 이전 당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전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전시 설명 안 했죠? 전시라는 거는 과거제인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이 1차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 차시 최종 때 누가 황제가 왕 아니죠. 황제죠. 네. 황제가 직접 이 과거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걸 보는 거예요. 황제가. 구술이죠. 구술. 안녕, 난 황제. 너 과거 시험 보러 왔니?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황제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과거에 붙으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삼성 6부제에서 당나라 때 2부에서 시험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리를 뽑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뽑아주면은 난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면접관이나 입학사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야. 그 사람과 스승 제자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이 형성돼요. 조선시대 때처럼 붕당이. 근데 송나라 때는 이제 뭐야? 총장이 직접 학생을 뽑아. 그럼 총장한테 충성을 해야겠죠? 대학교 총장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제 독재 체제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황제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응? 당나라 때는 이 귀족 사회여가지고 귀족들 다 지들끼리 알잖아. 누구 자식이고 누구 자식인 거 다 아니까 뽑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송나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시험 제도도 뭐 나중에 동아시아사 때 배우시겠지만 뭐 호명법, 등록법 이래가지고 이름 다 가려. 채점할 때 이름 다 가리고 글씨체 보고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예 아시는 서예는 뭐 추사체, 왕이지체 이런 글씨체가 유명하잖아. 글씨체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 답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야. 시험관한테. 그런 식으로 과거제가 아주 철저해집니다. 그래서 황제 독재체제가 강화돼요. 과거제가 강화되고 이 관료로 진출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다 보니까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누가? 아까 얘기했던 강남의 지주층들이. 그래서 그들이 뭘 형성하느냐? 이제는 뭐다? 사대부다. 사대부. 그래서 송나라의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보면 됩니다. 당나라 때까지는 귀족 사회였죠. 이 귀족과 그럼 사대부의 차이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얘는 강남의 주로 중소지주다. 근데 귀족들은 뭘 갖고 있어요? 장원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장원은 뭐야? 대농장. 그러니까 귀족 한 사람이 대기업, 응?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근데 중소지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소기업, 그치? 크지 않아, 땅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나와 내 가족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서 뭐 나가려고? 과거에 진출하려고. 그래서 송대 사회는 이 과거제 덕분에, 특히 전시 덕분에 황제한테 충성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송나라 때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런 권학가, 뭐 황제가 직접 권학가라는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너네 공부 열심히 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야 공부 열심히 하지 집이 나온다. 공부 열심히 하지 이쁜 여자가 따라온다. 실제로 그런 시를 써가지고 학문을 장려합니다. 권장해요. 자, 그래서 사대부는 중소지주층이고
이들이 공부했던 학문은 뭐냐? 성리학이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언제 들어와요? 원대를 거쳐서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의 사상적 기반이 되잖아요. 사실상 조선이란 나라에 뭐예요? 국교잖아요, 국교. 종교는 아니지만 사실상 종교화 되죠. 조선 들어가면은. 성리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좀 많아요. 성리학, 뭐 사물의 성질, 근본, 이치를 깨우치는 학문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윤사는 지금 안 배우죠? 3학년 때 선택하죠? 네, 배우는데 반만 아, 반만, 그쵸. 반만 다르긴 선택 과목이니까. 어쨌든 윤사의 성리학 나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 뭐 거경북리 이런 말 나올 건데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이건 뭐 도교, 유교, 불교, 그러니까 유교가 원래 다른 학문을 배척하는데 또 불교나 도교의 요소들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주희예요. 이름은 주희인데 성리학을 만들어서 뭐라고 불러? 주자라고도 불러요. 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공선생, 공자, 맹선생, 맹자. 그래서 성리학은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성리학을 쪼개가지고 뭐 성학, 이학, 그래서 뭐 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도학이라고도 하고요.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해서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되게 많죠? 한당유학, 순고학에 비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리 막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서 뭐야? 본질, 우주의 원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 나오면은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이 성리학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대의명분. 명분이 뭐예요? 아, 내가 저 인간을 한 대 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네? 뭐 이런 거. 그럴듯한 이유죠. 그래서 대의명분. 대의명분이 결국 뭐가 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질서. 질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김예원 씨. 손을 풀어. 손이 따뜻하니까 졸린 거야. 질서. 여러분들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국가관념으로 확장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왕과 신하. 그러면은 사대부는 뭐 하는 사람? 지주잖아요. 지주와 일반 전호.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국제적으로 넓혀봅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화이론이라고. 중화. 여러분들 중국 요리 뭐라 그래요? 중화 요리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를 중화라고 한단 말이야. 세계의 중심이야. 주변은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라고 표현하죠? 네. 오랑캐가 여진족의 한 부족인데, 그래서 우리 여진족을 무시했잖아. 그래서 우리 오랑캐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야만족이죠, 야만족.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오랑캐 이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뭐예요? 동이족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자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중화 말고 여진족이나 뭐 고려나 어디 베트남이나 다 뭐야? 야만족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화이론이 발달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사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중국 중심의 사상인데 정신승리. 송나라 때 뭐 한다 그랬죠? 맨날 의도 터진다 그랬죠? 의도 맞으니까 정신승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송나라 때 나오는 게 이 화이론이에요. 너네는 어차피 오랑캐. 그 다음에 또 정신승리 하려고 하면 글로라도 이겨보자. 그래서 병법서나 아니면은 무술책 막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사대부 계층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얘네들은 계속 이제 명나라 때를 지나가지고 명청대까지 계속 지배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 중요하니까. 역사서가 등장을 한다. 역사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자치, 통감. 자치, 통감 누가 썼다? 사마광. 사마광은 무슨 당이라고 했어요?
구법당이라 그랬죠? 왕한석의 신법당의 반대 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학이 발달합니다. 잠깐 문화. 송대 문화는 뭐가 발달하느냐? 여러분 경제력이 발달한다 그랬죠?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남는 게 생기니까 상공업이 발달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요. 그쵸? 자, 그럼 뭐 해야 돼? 놀아야죠. 그쵸? 노는 거. 이제 노는 게 지금 귀족만 노는 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 양인계층들도 논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문화가 발달한다? 귀족 문화가 아닙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요거 요런 현상 언제 나타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후기 때 나타나죠? 조선 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송나라 때 이미 다 나타났다고, 중국에서. 송나라 때 보시면 사실 송나라 때 경제 상황이 조선 후기 때 상황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으로는 사. 이게 이제 글의 한 장르예요. 여러분들 뭐 배우셨다시피 뭐 경기체간이 뭐라고 하냐? 시조니 뭐 하여튼 그런 장르 있잖아. 오원절군이 하는 그런 장르의 하나예요. 사라는. 자, 그다음에 잡극. 이름만 들어도 되게 서민 문화 같죠? 극인데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소재를 상대로 가지고 극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통속문학. 문어체가 쓰이는 거야. 여러분 구어체, 문어체 알죠? 여러분들 뭐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글씨체랑 교과서에 나오는 글씨체대로 사람이 말하지 않잖아요. 뭐 단아가를 쓴다 그러면은 뭐 말할 때는 요체를 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말하는 그런 구어체로 문학이 쓰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삼국지연이라든가 수호지라든가 뭐 이런 그런 책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호지는 더 뒤긴 하지만. 그래서 통속문학도 발달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송 3대 발명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4대 발명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4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지술은 언제라 그랬어요? 중국 한대, 후한대, 체륜에 의해서 발명됐다 그랬죠? 나머지 3개 다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네요. 나침반을 통해서 항해술이 발달한다 그랬죠? 항해술. 그래서 송대에는 원양 항해가 강해져서 가능해져 가지고 바닷길, 비단길을 이용해서 무역이 활발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서양에 건너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파우더, 화약. 그 다음에 그쵸, 인쇄술, 지식의 보급. 지식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인쇄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화약 같은 경우 화약무기가 발전하면서 유목민족을 상대로 농경민족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사계층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도 유럽 사회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잘라주세요. 송나라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송나라는 굉장히 문치주의로 약체화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북방민족들이 설치고 다닌다 그랬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사의 기본, 분열과 통일의 반복, 그리고 북방민족과 북방유목민족과 농경 정주민의 정통 한족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대표 누구냐? 요나라. 나라 이름은 요나라고 종족은 거란이다. 거란족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거란이라고는 나라 이름을 쓸 때도 있었어요. 자기네 부족 이름을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그래서 요라고 부르든 거란이라도 부르든 그게 의미는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려시대 고려 초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귀주대첩 강감찬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요 거란족이 계통으로 치면, 언어학적 계통으로 치면 이제 몽골계예요. 몽골계고, 이들 헤어스타일만 봐도 어때요? 가운데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란, 원래는 이제 유목민족은 다 부족 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네
친족들끼리 부족을 이루고 살고 옆에 부족이랑 제일 원수야. 왜냐? 유목민족의 기본은 뭐야? 얘는 다 약탈 경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제일 털어먹기 좋은 애는 뭐야? 옆에 애들이잖아.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은 뭐다? 부족체제다.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평소에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비일비재해요.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목민을 다루는 전술이 뭐예요? 이제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화이론 할 때 이자입니다. 로서 할 때가 이자예요. 그래서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누구를?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이제이가 가장 기본적인 중국 중국 정통 한족들의 전술인데, 자, 요나라 거란. 요나라 거란이랑 어떤 거 쓰도 상관없습니다. 거란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요나라라고 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뭐 평소에는 부족 사회야. 그래서 옆에 부족을 털어먹고 살아. 옆에 놈이 제일 원수란 말이야. 근데 요 유목민족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옆에나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상인데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다른 부족들을 다 통합해버리면 힘이 갑자기 세져요. 힘이 세지면 어떻게? 다른 나라를 털어먹으러 가는 거야. 어떤 놈? 제일 부자, 제일 잘 사는 애. 중국, 정통 한족. 그러니까 한족들 입장에서는, 농경민들 입장에서는 저 나쁜 유목민족 놈들은 아주 때려 죽여야 될 아주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천고마비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늘은 높고 마름 살찐다. 그래서 가을을 설명하는 되게 좋은 말이지만 중국 정통 한족 입장에서는, 농경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고예요. 경고. 저놈들이 말을 살찌워서 우리 털어먹으러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거란 부족을 통일하느냐?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성이 야율이에요. 야유라복이. 그래서 야유라복이가 거란 부족을 통일하고 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 나라를 세우면 뭐라고 붙여줍니까? 태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태조 하면 야유라복이에요. 야유라복. 네, 야유라복이. 그때 중국 발음, 거란 발음을 했던 걸 그때 중국 한자로 옮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발음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야율씨고 이름은 아복이다. 이제 거란족의 태조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란족이 뭘 했느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네, 발해를 멸망시키죠.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중국 본토 일부도 차지합니다.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연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연해주? 아닙니다. 연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국 칠웅 중에 진위한 연초제조 있다 그랬죠? 네, 그때 연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의 북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경을 다른 말로 연경이라고 해요. 근데 수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할 건데, 그래서 연운 16주라는 곳을 차지합니다. 지금의 북경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랑 한판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송을 완전히 때려 눕히지 못하고 서로 이제 완전 또 대등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 거란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송나라를 패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나라는 그냥 어거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한번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래 볼까? 그러려면 너네 뭐 줄 건데? 세패를 줄게.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 게 뭐다? 전연의 맹이다. 또는 전연의 맹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송나라와 거란이 맺은 약속을 전연의 맹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와? 보기에 나와. 그러면 송과 요가 다투고 있구나. 그래서 뭐 요 약속을 맺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러면 가는 거란이고 나는 뭐 송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보기가. 전연의 맹약 이런 거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나라는요 통치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국면관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목민족을 다스렸던 특유의 부족제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기본이 부족단이라고 그랬죠?
뭐 김씨 부족이 있고 이씨 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유의 부족제로 유목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란이 유목민족만 지배했나요? 아니죠.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랬죠. 발해도 농경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연운 16주는 어디라고 했어요? 한족, 북경지역이라고 했죠. 여기도 농사를 짓는 농경민의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는 방법은 남면관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주현제. 수나라 때 이래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현제잖아요. 그렇죠? 주가 있고 주 밑에 뭐가 있어요? 현이 있죠? 네. 그런 지방행정제도를 주현제라고 하는데 누굴? 농경민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요 나라는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유, 중간에 끊겨가지고. 자,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누가 세웠다? 여진족이 세웠다. 여진족의 태조는 누구다? 아구다. 아구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성은 이제 완앤씨입니다. 완안 아골타라고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완앤 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도 뭐겠어요? 나라 세웠으니까 태조라고 불러줘야죠. 그래서 금태조는 아구다입니다. 완앤 아구다. 요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송나라랑 손을 잡고 요 나라를 공격했다가 요 나라를 네네 송나라도 금이 쳐요. 어쨌든 요 나라를 먼저 멸망을 시켜요. 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송나라랑 손을 잡았는데 송나라가 이 거란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쟤네들은 더 형편없는 거예요. 요 나라보다. 그래서 야 안되겠다. 얘까지 그냥 꼴딱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송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어디라 그랬죠? 카이펑, 개봉 또는 변경, 변량이라고 했어요. 개봉을 점령해버리는 사건. 무슨 변? 정강의 변을 일으킵니다. 정강의 변이 일어나서 수도가 함락되고 송나라 황제, 휘종, 흠종이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 송나라 정통 한족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웠던 3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서진이 멸망했던 영가의 난, 영가의 변이라고도 하고 정강의 변, 그다음에 명나라 때 나오는 토목부의 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 멸망하는 거야? 송은 송인데 어떤 송? 북송이 멸망하고 북송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남쪽 임안 항저우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남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유 문자를 만들어요.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아이고 요 나라도 빼먹었네. 요 나라도 나름대로 지네 고유 문자를 만들어요. 요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야. 왜? 선비족은 뭐 했어요? 한화 정책을 해가지고 완전 중국인에 동화돼 버렸잖아요. 그쵸? 그런 선례를 다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의 문자를 우리의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자. 이런 노력을 했던 거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란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다르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맹한모국제라는 게 있어요. 맹한모국제. 요거는 유목민족들이 보통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51페이지에 지도 보이시죠? 지도의 오른쪽 지도 보이시죠? 거기 맹한모국 300호를 뭐로 조직한대요? 모국으로 조직을 한대. 모국이 몇 개 있으면 10개 있으면 뭐가 된대요? 1맹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조직이랑 군사조직이 일치하는 거야. 평소에는 이 맹한모국제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뭐 인구를 조사하고 그런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야.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그 모국에서 몇 명을 선발한대요? 1모국에서 100명을 선발한다 그랬죠? 그대로 그게 하나의 부대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모든 유목민이 다 이래. 나중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천호제, 만호제 이래가지고 10단, 10진법으로 10개 집을 하나로 묶고 그 10개의 집을 100개로 묶고 100개 부족을 또 10개로 묶으면 10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호가 뭐야? 집이 1000개가 있다는 거야. 한 개 가족에서 한 명씩 군대로 뽑아. 그러면 1000명 단위의 부대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흉노도 그랬고 여진족도 그랬고 몽골족도 그랬고 거란족도 뭐 마찬가지고 나중에 만주족, 청나라에서 온 만주족도 요걸 바탕으로 팔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유목민족은 다 이렇게 해. 예. 그래서 맹암모급제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유목민족이 아닌 농경민족들은 주현제를 통해서 지배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화까지 다행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서화. 서화는 서쪽에 있는 하나라 라는 뜻이죠. 얘네는 무슨 족? 탕부트족이라고 해서 티벳 계열입니다. 티벳 계열. 얘네도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뭐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서무역의 동서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하진 않았지만 딱 비단길 그 루트에 있는 나라가 얘네야. 그래서 중국에서 비단 사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팔고, 뭐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 중국으로 팔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송나라한테 뭐 받아먹는다 그랬어요? 세패도 받아먹는다 그랬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근데 특히나 요 나라 금나라는요, 얘는 공이 뭐라고 하느냐, 공이 공통으로 정보광조라고 합니다. 정보광조란 무엇이냐? 중국의 일부를 점령을 했어. 중국의 일부를 점령했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고유문자를 만든다 그랬죠? 고유문자. 서화는 정보왕조까지는 아니고 요 두 나라. 예. 왜? 그 이전에 북위 선비족은 어떻게 됐어요? 한화정책으로 중국에 완전 흡수가 돼버렸잖아요. 걔네는 이제 침투왕조라고 하는데 얘네는 그래서 정보왕조라고 합니다. 정보왕조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다.